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종 마을 공동체 포럼 겸 마을 공동체 협의회 창립총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4시간에 걸쳐서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혹시 4시간이나 진행할 줄 모르고 오신 분 다 아시죠? 네, 제가 따로 요강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뒤에 화장실에 가시면 돼요. 일단 오늘 참 의미 깊은 날입니다. 매년 하는 마을 공동체 포럼이지만 오늘은 특히 몇 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1년 넘게 공동체 연대 조직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그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종 마을 공동체 협의회 창립총회 겸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 삼아서 마을 공동체 연대와 협력의 의미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본 이후에 우리 그동안 마을 공동체 협의회 설립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신 추진위원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세종시 2차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에도 참여를 해주신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웅주 책임연구위원님께서 공동체 연대와 협력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좌담회 때 우리 협의회 추진위원분들이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발표를 최대한 짧게 20분에서 25분 내지로 끊어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웅주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넘기는 건 어떻게? 약간 PPT가 깨졌습니다. 이게 원래 한 줄로 다 들어가 있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세종 마을 공동체 협의회 창립총회를 축하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포럼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발제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웅주입니다. 네, 그 마을 공동체 연대와 협력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달라고 제가 의뢰를 좀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연구에서 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연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개발하고 고민하고 숙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발표 주제는 그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을인가라는 얘기를 하죠. 왜 마을이냐? 왜 마을이 중요하냐? 있는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특히 엄마의 그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아예 이제 학업 성적이 굉장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을에서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마을이 소실되고 개인주가 확대되고 결국은 압축 성장의 과정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공성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마을 안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공공성이라는 것을 불러일으켰을 때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어떤 평등한 조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인 혜택과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하나의 장을 의제를 던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공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 전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압축 성장부터 해서 나중에 행복감 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압축 성장에 기인해서 우리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논의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마을의 필요성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그 공공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인 활동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이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뒷받침되는 증거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공동체 협의회를 통해서 세종시에 마을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살면서 사람과 공간, 그 사람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갖는 사람들, 집단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을 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소외관계,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심리적 유대감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얘기하고, 그런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라는 것과 굉장히 유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공동체의 개념은 굉장히 넓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협소하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체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공동체 개념은 조금 협소하게 바라봤습니다. 공동체 공모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공동체의 기본적 그 개념을 설정을 했었고요. 저는 공동체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공동체 공모 사업에 참여하셨던 공동체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한 3-4명의 그룹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규모 공동체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신 공동체 집단들, 그리고 상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주민협의체와 같은 공동체 조직들, 그리고 일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정의한 공동체 개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전체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협소한 관점에서의 공동체는 마을 공동체 집단과 마을 공동체 조직이 일부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본 계획상에서의 공동체로 살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정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구성 요소는 지역성과 공익성, 공익적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내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유대감을 만들어내면서 그 유대감을 만들어 온 네트워크 속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 안의 구성 요소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마을 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서 지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와 강화해 나가고 지방정부에 대한 대응 노력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지향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은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참여에서의 논의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수평적인 참여에서의 민초의 공간이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율적인 민간적 영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들이 의제를 만들고 그런 의제들을 형성해서 뭐 사업도 일부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고요. 민초의 공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수평적 참여에서 우리들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직적 참여를 통해서 공식적 제도를 만들어 내놓으면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초대된 공간 안에서 공동체의 의제가 그쪽으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공동체의 의미는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의 역량을 형성해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가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주민들만의 공간이라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낸 목소리는 많이 목소리는 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행정이 만들어놓은 초대된 공간 안에서 전달되기까지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참여와 초대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 주축 조직, 여기서는 주민자치라고 했는데 거부감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주민자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간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연결해주고, 우리가 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이 높다라는 것은요, 한쪽 안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배타성도 크거든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잘 형성된 A 공동체에 대한 배타성을 우리가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한 가교 역할을 공동체 주축 조직이 해주고, 공동체 주축 조직이 공동체에서 나온 다양한 의제를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초대된 공간, 협력적 제도의 틀에서 그러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 주축 조직의 역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네트워크와 각각 A, B의 공동체의 네트워크의 가교까지도 연결해주는 이런 공동체의 네트워크의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곽형근 교수께서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 어떤 그 지역 공동체 주축 조직과 세종시의 어떤 생태계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에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주민들을 모아서 결속적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주민을 조직화하고 각각 그 주민 조직화된 공동체들을 서로 가교해주고, 그 가교된 공동체의 의제를 행정에 올려주는 이러한 우리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공동체 주축 조직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넓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가 일부 체계화되거나 규모화된 공동체들은 사회적 경제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그 공동체 영역에서 공동체 주축 조직과 연계된 일부 그 공공 서비스의 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연계법인 같은 것들, 사회적 경제 형태의 연계법인을 만들어서 공공 서비스를 대체해주는 역할까지 우리가 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일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다수가 포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네트워크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제가 기본 계획을 작성하면서 그 공동체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방식들은 공동생산이라는 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탄탄한 어떤 성장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할 때, 비전을 설정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회복력을 담고 있고, 소통과 협력, 참여와 소통, 이러한 워딩들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 네트워크의 의무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 공동체 세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목표에서 마을 공동체 회복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안에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화 부분을 담아서 우리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의 방법과 흐름도를 통해서 이렇게 FGI를 했고요. FGI 과정 속에서 마을 공동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네트워크의 한계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인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도 현장에서 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절실하게 느끼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FGI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은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거죠.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 그리고 공동체의 소통, 공동체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들, 그리고 일생활권부터 이사생활권, 그리고 이제 조치원과 그 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FGI를 쭉 했는데요. 내용들을 쭉 담았습니다. 이 안에서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확충해주고, 그리고 이사생활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공동체의 서로 중요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서로의 중요한 그 우수한 공동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간에 학습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대상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제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와 융합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의제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조치원읍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면 부분에서는 사회적 경제 부분과 농촌과 도농 간의 어떤 협력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그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도농 간의 상생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결국은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영국의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영국의 모델에서 마을 공동체 참여 정책을 위한 일반적 변화 이론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공동체에 대한 정책의 투입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 보수당 정부였습니다. 원래 1960년대부터 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서 2010년대에 넘어가면서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빅소사이어티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회를 지향했다는 의미입니다. 큰 사회를 지향했다는 의미가 아이러니하게도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동체를 활용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과 협력해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더욱더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의 그 이론적 논의에 기반해서 공동체를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로컬리즘 액트랑 우리가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액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방식과 잉글랜드 방식에서 나오는 법제의 의미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 참여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요. 공동체의 역량은 공동체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주체적인 의미로서 살펴보면 공동체가 결국은 자주하는 역량까지 갖춘다면 서비스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대변해서 각각의 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에서 기존의 대의제가 갖고 있던 민주적인 결핍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에 참여하면요. 결국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민주적 결핍을 우리가 공동체 참여 정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공동체를 가장 중요한 주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자조한다라는 관점은 공동체의 그 역량과 연계됩니다. 공동체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요. 공동체에 그 자원을 줍니다. 결국은 인적 물적 자원에 해당되는 거고 공동체의 인적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의 재원을 지원하게 되면 공동체는 스스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역량들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네트워크는 결국은 조직 역량을 키워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인데요. 결국은 공동체의 네트워크는 공동체의 자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 우리가 실증적 연구에서 공동체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 수준이라든가 교육 수준, 일반적인 삶의 수준의 질을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동체의 네트워크는 공동체의 조직 역량에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한 조직 역량은 결국은 공동체의 자주활동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이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의 역량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론적인 틀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논의하지 못했던 공동체의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선 미리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론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권한이인법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액트와 로컬리즘 액트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 권한유인법이라는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액트이고 스코틀랜드 방식입니다. 영국에서 하는.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방식은 로컬리즘 액트인 거죠. 그러나 로컬리즘 액트가 주는 한계는 물론 이 두 개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의 기조는 똑같은데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살펴보면 로컬리즘 액트는 애초에 자조하고 있는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악한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구성을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공동체에 대한 네트워크 그 법제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공동체를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자 하지 말자라는 논의들이 서로 쟁점상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우리가 근거할 때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자조하고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우리 과정 속을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미약한 자라나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차원에서 제가 만들었고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공동체를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자주할 때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그 논리적인 의견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과정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왜 마을인가라는 것으로 다시 돌이켜 보면 때론 이웃관계가 문제 해결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하소연하고 그리고 국리하고 협동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이웃의 관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논의했던 관료주도, 시민주도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서 동네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하나의 혁신 그리고 희망의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세종시를 살펴보면요. 공동체가 활성화하게 되기 시작한 건 시정 3기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5대 12대 과제가 형성이 되면서 공동체를 주축으로 해서 공동체를 확산시켜 나갔고 그 과정 속에서 시범적으로 네트워크 파티 같은 것들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세종시는 지금과 같이 공동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고요. 공동체가 나중에는 자조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조례 제정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이고 동네의 필요이고 이 동네의 필요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 해결력을 높여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압축성장 시기에 우리는 마을의 공공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을의 공공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평등한 주민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합의하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공공성에 소실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이냐. 공공성이라는 걸 복원한다면 결국은 이 마을의 공공성은 시민 공공성과 국가 공공성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공공성의 혁신은 마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단초와 핵심적인 동력은 전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이와의 동행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론장을 아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개인의 나의 어떤 수요와 필요성을 협의와 협동의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론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토크빌이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을은 민주주의의 더 중요한 학교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과 연결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성장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장은 네트워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의 씨앗은 결국 네트워크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그리고 잎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공동체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을 우리가 당확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자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협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배타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고 친밀하는 결국은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믿고 그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타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이고 그러한 필요가 합의를 이루어서 결국은 문제 해결력을 높여나가는 방식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론장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의 덕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관주도적인 사업 경향과 성과주의적인 부분, 그 성과주의적인 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리더 위주의 사업, 결국은 사업화의 경향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리더를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팔로워들은 굉장히 소진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리더들은 독려하게 되는 거죠. 빨리 하라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에서 자연적으로 떠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악순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주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차원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일반 주민이 참여를 높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행정에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행정 차원에서 혁신을 해달라. 그러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이 저는 제도 개선도 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조직이 필요한 거죠. 관계망을 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경제와 어떤 조직적인 측면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이게 사회적 경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향후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융합된 그 의제가 예를 들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과 자치의 융합이 우리가 병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러한 부분들. 결국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와 마을과 자치가 융합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협의회가 그러한 관점에서 좀 넓게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길었나요? 제가 자꾸 시간을 얘기해서 저기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시간을 쫓게 되시죠 발표를 해주셨나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내주셔서 어떻게 들으신 분들께서는 공동체 연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셨나요? 진짜로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공동체 연대와 협력 이게 비단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연대와 협력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배적인 종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런 이제 수준 높은 학습의 기회가 좀 더 많은 공동체 분들이 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이론적 배경이나 유식한 얘기를 하시면서 필요성을 같이 전파를 해주시면서 공동체 협의에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연대와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가깝지만 뭔가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이양숙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이양숙입니다. 네. 우선 세종에도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게 좀 총회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앞으로 마을 공동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는 간단하게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구에 서구 마을넷이라고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넷이라는 그 단체가 비영리 민간 법인 단체로 저희가 만들어졌고 그 비영리 민간 법인 단체가 저희 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수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구 마을넷 대표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또 센터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 마을넷에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공동체들하고 협의 형태로 같이 뭉치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러한 사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마을넷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은 2013년도부터 그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전 대전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느 구 상관없이 다 뿌려졌는데 대전이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넓다 보니까 각 구마다의 그런 성격이 다 달라요. 특히 또 서구 같은 경우는 대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간 신도시에 속하는 그런 좀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구나 동구 같이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하고는 좀 약간 그 지원이 좀 약간 다른 형태로 있어서 이게 똑같은 형태로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각 구마다 그럼 지원 형태를 좀 다르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그럼 각각 분화해서 별도로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유성구가 생겨나고 한 다음에 저희가 2016년 4월에 서구는 서구 마을넷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마을넷을 만들었을 때 서구에 이제 운영위원들이 먼저 생겨났고요. 아마 세종도 그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이 구성을 했을 때 도대체 단체 대표들을 이렇게 모아서 운영위원을 꾸릴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은 공동체에 관심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협의회를 끌어올 거냐 이 사람은 개인인데 어떻게 협의로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협의와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때 그냥 바로 생겨나서 진행하기 좀 빨라가지고 우선은 공동체 대표들이 뭐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증 있잖아요, 고유번호증 없이 그냥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조건 단체들은 대표들을 다 마을 넷에 들어와서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다양하게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서금마을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름을 정했어요. 저희들도 끊임없이 활동을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정의를 내릴 것이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세 가지의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2~3시간 정도 계속 끊임없이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아직까지 더 좋은 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활동가란 넘치는 열정과 긍정의 오지랖으로 물꼬를 터주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가로서 미래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나 마을 활동에 혁신가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이야기로 우리는 그래서 마을 활동가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비전이었던 거죠. 이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넷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들의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쭉 살펴보니까 다양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게 딱 6가지의 일을 했더라고요. 제일 먼저 만들어지니까 확실히 대표성은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참여는 좀 뒤늦게 하긴 했지만 우선 역량 강화 교육에 있어서 각 단체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이 마을의 서구에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것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제일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역량 강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서구청에서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받아서 계속 그걸 역량 강화에만 저희가 좀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마을넷의 운영진은 다는 아니어도 사무국에서 3명 정도는 어떻게 하면 서구에 있는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해마다 역량 강화 교육을 그때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대전시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은 활동가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들로 뭉쳐져 있는 저희 서구마을넷에서 그럼 우리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직접 듣고 그 교육을 계속 저희가 만들어내서 해마다 그 교육을 우리 그 서구에 있는 공동체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육을 열을 때는 그 공동체 대표 그리고 공동체들한테 열은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서구민 누구나가 항상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착한 척하다가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처럼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이 한번 듣고서 한번 해보다가 정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누구나 다 이 교육을 열었을 때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저희 활동가들이 하는 거는 교육을 열었을 때 활동가들이 교육도 듣긴 하지만 무조건 한 사람씩 데려오기. 마을에 있는 누군가를 무조건 데려와서 같이 듣기. 이게 거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자치구 그 다른 교육들 중에서 항상 저희들 교육은 항상 사람이 찼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서구의 교육이 항상 가득 찰 정도로 사실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자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들의 리더들이 이제는 좀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가 역량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내가 리더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죠? 라는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조금 더 달라져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들의 교육, 그 다음에 초보 활동가들의 교육, 그 다음에 중간 활동가들의 교육 이렇게 좀 나눠서 또 저희들이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선진지 견학은 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직접 보고 느끼고 갔다 오면은 완전히 그냥 새로운 세계를 보고 당장이라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접목을 시킬 것 같은데 또 안 되면서도 계속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들 너무 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가 정말 잘했던 거는 마을회의예요. 마을회의는 저희가 진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마을에서 원한다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마을 회의를 다 진행해 드렸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자치구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그때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구별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의 의제를 발굴해라라는 게 떨어진 거예요, 동으로. 그런데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동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동에서 혹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무일푼으로 전화 오는 동은 무조건 짐을 싸들고 8명, 9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무조건 동으로 가서 마을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3회차를.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전례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왜 생겨났는지 그거에 대한 전문가분을 모시고 그분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두 번째는 퍼실리테이터가 뭔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뭔지 그 직접 사업 신청서로 쓰는 것들을 연습을 해서 쓰게 만들어 드렸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아,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반응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내봤자 소용없어. 맨날 내도 똑같아.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좋은 거는 그 마을 주민들이 저희를 대할 때 활동가들이라는 거는 그때도 그분들은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이야기를 보태주고 더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힘들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의 서구에 있는 23개, 저희 23개동에서 24개동이 됐거든요. 24개동에 있는 마을을 다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긴 했지만 저희가 조금 그런 마을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은 또 저희가 서구가 작년에 24개동 전동 실시가 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예, 좀 이런 사례는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좀 저희가 실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그 처음 공동체 그 활동가들 분들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학습을 했었어요. 역량화 교육에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데 이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이 무엇인지 이런 교육들이 꾸준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교육들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활동가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있지만 그 회장으로도 있기도 하고요. 간사, 특히 실질적으로 실무로 보는 간사로 좀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확실히 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간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니까 확실히 좀 빠르고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잘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업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근데 만약에 이게 서구마을넷이 구성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대표성을 띄우고 이게 자치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고 몫이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올라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제 서구마을에서는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간단하게 저희가 했던 역할들을 좀 해보면 2010년도에는 서구마을넷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일 고민했던 거는 왜 그렇게 활동가들은 배움에 목이 마른지, 세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항상 배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궁금해. 이게 뭐야? 이것도 가르쳐줘, 저것도 가르쳐줘. 막 이렇게 그런 배움의 열정이 끝이 없어요. 지금도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부족하대요. 도대체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뭐 하세요? 이제는 교수보다도 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움에 목이 말라 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 공간에 대한 고민.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어디 내주지도 않아요. 특히 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는 저희 공동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세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전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공동체는 그냥 재미로 너희들이 마을에서 그냥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활동이잖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서 저희들한테 공간을 절대 내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공간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활동을 해보고 2017년에 넘어가니까
아, 이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민이 합쳐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 민간 협치가 무엇인지, 민간 협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민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구의원이 누군지 이제 이때부터 알기 저희가 시작했어요. 구의원이 누군지, 의회는 무엇을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때 정말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행정감사 모니터링까지 저희가 처음 해봤어요. 아, 의원들의 역할은 이런 역할인데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공부를 정말 했던 때가 바로 그 다음 해 열정이 하늘에 치다 할 때, 예, 그때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입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서구마을넷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 주민참여 예산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이게 행정감사 때도 저 활동가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신문에 보도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구는 뭐 어떻게 하더라, 무슨 구는 어떻게 하더라,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함께 다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신문에 내다 보니까 이제 활동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저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을 회의라든지 아니 도시 재생이 때부터 저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부터 공무원들 교육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었어요. 공무원들도 이제는 탁상식 그 업무하면 너희 주민들하고 안 된다. 이제부터는 당신들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들한테 직접 배우셔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때부터 이제 공무원들의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네, 인사철이 되면은 팀장님 그 각 동에 있는 팀장님과 총무님이 바뀌시잖아요. 저희가 좀 가끔씩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희하고 또 포럼도 같이 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슬슬 주민자치에 대해서 확 올라올 때예요. 그래서 이때 공부를 정말 저희가 많이 했어요.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근데 약간은 오해가 있는 게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그 마을을 대표하는 저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동체가 그거를 주민자치회를 섭렵하고 뭔가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주민자치회가 올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그 동에 정말 대표 기구로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밑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뭔가를 받쳐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공동체가 주민자치를 뭐 이렇게 맡아서 우리가 거기를 올라가겠다 이런 게 아닌데 약간의 그런 오해가 저희한테는 살짝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여기 세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왠지 모르게 주민자치하고 공동체 하면은 뭔가 살짝 벽이 있어요. 저희는. 근데 그 벽을 참 허물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서로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민자치 전에 하셨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을 공감하려고 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9년도까지 갔고요. 2020년도에 공동체 네트워크가 또 다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세종도 지금 이제 협의회가 발족이 되지만 서구가 제가 얘기했듯이 47만이에요. 엄청난 인구인데 거기에서 이게 다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뜻이. 그래서 저희가 4개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권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또 공동체들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또 모임을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동네 그리고 내가 아는 뭐 그 다른 공동체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다양한 공유를 했었고요. 매달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만났을 때는 좋은데 문제는 지속이 안 돼요. 예, 만나다 보니까 그냥 만나서 좋기만 해. 그럼 도대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올해 이제 저희가 좀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에 저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을 때에 이제 저희 서구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수탁을 공고를 해서 저희 서구마을넷이
스타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서 진행을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를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공유 공간을 관련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좀 했어요. 심지어는 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좀 사업비를 받아서 서구에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를 지원센터하고 별개로 서구마을넷이라는 그 모법인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연구도 하고, 이제는 연구 과정까지 딱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에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할까라는 고민에 분야별로 좀 나누기도 했어요. 다양한 실험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야로 또 나눴더니 이게 지속은 되는데 또 결속력이 좀 약해져요. 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이 지금은 또 가지고 있어서 이게 권역과 그 다음에 분야와 이거를 함께 엮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좀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됐고요. 그 주민자치 박람회 세종의도서 이번에 1차 서류 통과한 그 동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 서구에서 5군데 내가지고 2군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준비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마을에 좀 약간 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같이 하는지 좀 엮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저희가 쭉 진행을 했고, 내년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동체만 하지 말고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조금 더 크게 바라보자. 사실은 여기에는 또 뜻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좀 예산이 내년에는 조금 공동체 공모 사업의 예산이 좀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동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단체하고 같이 엮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민간산학 네트워크를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해보니 제가 이제 같이 고민했을 때 장점과 단점, 이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장점은 확실히 이게 협의를 묶이고 혼자일 때보다 함께 하니까 공동체 대표성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확실히 정보력이 빨라져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이 많아져요. 처음에 일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많아지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단점으로 가요. 예,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많은 시선들이 다 꽂혀요. 예, 그리고 너네 잘하나 보자. 쟤네 뭐하는 세력이야? 이렇게 해서 좀 시선들이 사실은 좋은 시선보다는 안 좋은 시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견제 세력이 생겨요. 나는 아닌데 다른 분들이 저희를 좀 많이 견제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서로 공감을 해서 다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좀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이야기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가능할까? 이게 좀 사실은 저희의 과제예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공공의 선. 계속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을 활동가들도 공공성이 많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사실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그런 충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애고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저희의 과제이고, 그리고 그 밑에 주의할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중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중립이에요. 예, 선거 때만 되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마을 활동가님들 선거에 개입하지 마세요. 당신은 빨간 당도 파란 당도 노란 당도 녹색 당도 아닙니다. 선거에 개입하지 마시고 우리는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선거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나중에 꼭 결과로 우리를 이렇게 잣대로 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중립성 지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자. 예. 우리는 어느 곳도 아니고 그냥 딱 중립으로서 마을을 위한 활동가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저희들의 활동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과제를 가지고 가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네트워크를 또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지고 알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운영위원님들이 지금은 현재 다 각 요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모이세요 하면은 모이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공동체 활동가들을 또 모으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세종 마을 공동체 협의회는 그러한 다양한 다른 곳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보다는 좀 시행착오가 없이 잘 순조롭게 잘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옆 동네죠. 대전 서구 인구 수도 조금 비슷하죠. 아까 대전 서구가 47만이죠. 세종시가 38만이니까 뭐 비슷하죠.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사례를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귀에도 쏙쏙 박히시죠. 특히 저는 사실 들으면서 몇 가지가 좀 떠오른 게 있었는데 세종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의 관계설정, 사실 이 주제로도 한번 포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관계설정,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마을넷을 구축하면서 끊임없는 역량 강화 교육, 학습의 열망. 저는 사실 이제 세종시에서 마을공동체 팀장을 맡으면서 당사자분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개인적인 어떤 이런 선입견으로 교육을 최대한 자제했었거든요. 오셔서 뭐 학습하셔라, 교육 있다, 대부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좀 가혹하게 교육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좀 많이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사례 또 발표해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양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1시간 조금 안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마라톤이죠. 오늘 여러분들 다 체력 비축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쉼없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우리 세종마을공동체 협의회 추진위원분들, 이제 오랫동안 노력해 주신 추진위원분들과 그리고 발제자분들, 그리고 우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의 주일식 센터장님까지 모셔가지고 이번에 설립하는 세종마을공동체 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담회 참여자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그 좌담회 진행은 여기 마을공동체 협의회 추진위원장이신 박현숙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마이크를 박현숙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할까요? 잘 나오는지 한 번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잘 나옵니다. 네, 하나 둘. 이양숙입니다. 마이크 받고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을공동체 포럼 2부 좌담회 진행을 맡은 저는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추진위원장 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김흥주 연구원님과 이양숙 센터장님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만들고 있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하나하나 이론적 근거로 김흥주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양숙 센터장님이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역량 강화와 학습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이제 김웅주 연구위원님, 이양숙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의 주일식 센터장님, 그리고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설립동의자 5분을 모시고 마을공동체 협의회의 역할, 연대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각자 소개는 좀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드리는 건 생략하고요. 네,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설립 동의자로 함께 해주신 이 네 분께 마을공동체 협의회의 역할과 사회복지, 또 교육, 환경생태, 주민자치, 청년, 문화예술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기에 앞서서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보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문경희 소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문경희입니다. 우리들 이웃들 중에는 모든 일상에서의 차별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동에서 교육에서 노동에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것조차 배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이동할 권리 대하여 교육에서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행동과 노력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주민자치 공동체 속에서 마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동과 돌봄,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을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 나아가 시민들의 삶을 건강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정책들 하나하나를 고민하여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이들과의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많은 역할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은 장애 당사자이고 마을과 복지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공동체 협의회 활동 중 하나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과 대체 인력 등을 갖춘 돌봄 노동자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 조직단체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 공동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곳이며 어떠한 지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예로 들어서 중증장애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인 증상보다 두려운 것은 자가격리입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자가격리는 활동 지원 서비스 공백을 유발하며 당장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며 씻지 못하는 것, 즉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자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세종마을 공동체협의회 단체들이 감염병 등 특수 상황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사 등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공동체에 속한 크고 작은 단체들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하나의 단일 사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노동을 통해 장애인들은 존엄한 삶을 실현할 수 있으며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내가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과 저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디자인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으로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보기를 희망합니다. 비장애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행자 숙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여행객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객실이 있는 고가의 호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마을 공동체협의회 각 단위들과 행정기관들이 힘을 합친다면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저렴한 숙박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머무는 여행자,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전제로 누구나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여야 하며 세종마을 공동체협의회 안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관계를 복원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함께 나누고 살피며 돌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참된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앞에 그 두 분이 발제할 때 문경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저기 앉아 있었는데요. 이곳에 여기 밑에 관객석에서 여기로 올라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서 휠체어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문경희 소장님이 여기 앉아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가장 공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조차, 시청에 있는 이런 공간조차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 행사를 참여하면서도 좀 몹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그리고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이 너무 중요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로 공개적으로 합의하고 협동하는 그런 마을공동체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돌봄 노동자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사업 제안,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확충에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함께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희망 팩토리 강기훈 이사장님께서요. 마을공동체와 청년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마을 공동체협의회 청년분과에서 장을 맡은 청년희망 팩토리의 강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서 저희 조합의 청년분과에서 막중한 역할을 선행할 뿐이고, 사실 이미 많은 청년 공동체들이 지난 기간 동안에 꽤나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13개나 되기 때문에 세종 지역의 각각의 또 빈틈을 메우면서 청년 공동체들이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마을 공동체라고 한다면 정말 상호 간에 어떤 연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에는 청년이 필요하고 청년에는 마을, 즉 정확히 얘기하면 둥지와 같은 마을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청년의 때를 지나셨겠지만, 그리고 또 자녀분들께서는 청년이 될 텐데, 생애 주기 중에 생애 주기 중에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해야 할 시기가 청년기인데, 과연 우리 마을에서 이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을과 청년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문화예술도 얘기를 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청년 관련돼서의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희 조합에서 좋은 기회로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년 공동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잘 되고 있는 공동체와 어려워하는 공동체의 차이가 마을과의 연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종 또한 마을과 청년 간의 상호 연대를 한다면 마을은 청년 조직에게 조금 더 역할을 주셔서 조직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과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청년들도 마을 공동체에 속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들이 향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사실 청년 활동가들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공동체 뿐만 아니라 그런 기존에 있는 마을 공동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년들부터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그런 중간 역할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청년분과는 이런 고민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너무 길겠지만, 그래도 현재 세종시에 있는 13개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업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직화되어 있는 공동체들의 주된 의견들은 읍면동이 각각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청년들이 모여는 있지만 살고 있는 거주지에 따라서, 세종시 안에 거주지에 따라서 각자의 환경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다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물론 인구가 늘면 바뀔 수 있겠지만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 안에서는 모든 지표가 사실 평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읍면동 세세하게 사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요즘 소멸 지수가 되게 많은 분들이 공론화하고 계시죠. 0.5 이하면은 소멸 위험 지역인데요. 세종시는 1.33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종에 있는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0.68이고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0.5 이하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0.16이고요. 이처럼 차이가 있는 곳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하는 역할도 다양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주민들도 그럴 것인데 특히나 청년들에게서 가장 그 공론화하고 좀 요청하는 사안은 이제 인구도 점점 느니 조금씩 이제 구청부터 해서 조금 그 행정기구의 변화들도 생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저희 김용수 박사님께서 FGI도 보여주셨는데 그 조치원읍에서의 그 청년 조직들이 그런 그 공통된 의제 말고 별도 지역마다의 다른 그 공론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좀 촘촘하게 그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 구조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야만 서로 간에 좀 협력하면서 그런 빈틈들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 협의회에서의 또 청년 분과와 그리고 다른 분과분들과 좀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종 지역의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13개 팀이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사업은 하진 않지만 조직화된 다양한 청년 공동체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을에는 청년이 필요하고 청년들에게도 마을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마을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청년희망 팩토리의 강기훈 이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장서구 회장님께요.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아까도 주민자치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요. 세종시는 이제 아파트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와 또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어떻게 연대해 가면 좋을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장 장서구라고 합니다. 저희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에서는 주로 이제 활동하는 캠페인은 이륜차 안전통행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강력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제로 올해는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 예방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안전하자 문제들, 제도상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관청하고 같이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세종 마을 공동체 협의회 설립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요. 그 세종 마을 공동체와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는 매우 깊은 밀접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아파트를 주축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 아파트를 빼고는 뭐 잘 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거주민들을 보자면 문화,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많이 저희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마을 공동체와 우리 아파트 연합회가 협의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면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잘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활동을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농촌과 도심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단체를 구성하면 좋겠다.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이런 공동체를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많이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신데요. 우리 그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과 연대해서 봉사활동 단체를 좀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활동 중에 하나로는 농촌에서는 신선한 이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아파트에 직접 공급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하나 있겠고, 우리 아파트 아이들은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함으로써 서로 상생하여 돕는 그런 관계의 단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
특히 몸이 불편해서 집에 누워 계신 분들한테 소통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스마트폰을 그 각 가정마다 한 대씩 설치해주고 데이터만 좀 공급해준다면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소통을 하고 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소통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는 제가 알기로 꾸준히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이라던가 층간소음 갈등 예방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마을공동체 입주자대표 연합회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의 연대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그 소통의 시스템 마련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아까 사회복지에 대해서 문경희 소장님 얘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좀 더 배려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장서구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놀이나무 여은정 이사장님께 마을공동체 협의회와 교육, 환경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놀이나무의 이사장 여은정입니다. 네, 저희는 다양한 놀이로 아이들과 또 세종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행복을 나누려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마을 공동체와 교육이라고 하면 일단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인데 물론 학교에서 하는 교과서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그것보다도 그 외에도 더욱 다양한 정보를 다뤄야 하고 또 그 정보를 혼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힘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저희가 좀 마을 공동체가 가진 다양한 정보와 그 경험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인 마을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알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마을 모두에게 배울 수 있고 마을 모두와 어울릴 수 있는 즉 마을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마을 누구나 친구가 되는 그런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을 공동체 누구나 마을에 있는 누구나가 선생님이고 마을에 있는 누구나가 친구가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 네 분의 마을공동체 협의회와 사회복지, 교육환경생태, 주민자치,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센터장님,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 센터장님과 또 발제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마을공동체 협의회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마을공동체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 협의회에 기대하는 바나 우려되는 점, 또 그간의 과정에 대한 질문도 좋으니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주일식 센터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맡고 있는 주일식입니다. 이 발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아, 이어가는 건가요? 예, 세종에서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들이 2015년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사실은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약간 뭔가 하나가 비어 있는 듯한.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은 공동체 협의회, 공동체 네트워크가 그 마을의 그 지역에
마을 활동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보루가 되고 있고 활동의 어쨌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토대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세종에는 그런 게 좀 없어서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부러웠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세종에도 마을 공동체 협의회라는 게 출범한다고 하니까 감개가 사실 무량합니다. 감개가 무량하고 그 사실 세종은 그 새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이게 기존에 이제 영기군하고 이렇게 공주 지역 이렇게 포함돼서 있었지만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라서 사실은 그런 마을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그 동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같이 해서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그 활동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 공동체들이 매년 지금 현재 40에서 50개가 공모 공동체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어울림 공동체라 그래서 또 10여 개, 20여 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동체들이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마을 교육 공동체, 그다음에 도서관, 기타 다른 많은 공동체들이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엮이지 못해서 개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어떤 공적인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적인 여러 다른 사람들과 연계된 것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참여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것의 공동체의 변화도 가져오는 것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들도 자기 나름의 어떤 활동들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엮이지 못하고 다른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공동체 활동을 설정해야지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는 아까 이제 그 김홍주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라는 규정 자체가 자신과 다른 공동체를 규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구성원과 다른 그 공동체 밖에 있는 것들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차이, 다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성장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시작인데 제가 뭐 우려할 점을 말씀드릴 건 없고 차근차근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문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벗어나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관주도 또 뭐 형식적인 거 또 대표 중심의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느리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씩 나아가고 이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단지 그 세종의 공모 공동체들의 협의회를 넘어서 수많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의 분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다 이제 그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과도 함께 연계를 맺어서 모든 마을 활동에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사티어라는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은 친밀감을 만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서로 배타하지 않고 같이 친밀해지고 또 성장하는 기회로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다음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김흥주 연구원님으로부터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회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자인데 발표자여가지고 토론에 참여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필을 잡고 종이로 이렇게 써야 제가 심리적으로 되게 편한데 순간 제가 토론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되게 그 어색한 상황에서 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협의회가 만들어진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센터가 만들어지고 공동체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공동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기 욕구와 자기 수요에 맞춰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까지 이제
공고히 가져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 필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한 초석이 된다는 그 관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 공동체 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지 지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됐는데, 앞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얘기하는 로컬리즘 액트의 방식은 공동체에게 공공 서비스를 대행해서 전달하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결집을 해서 공동체의 대표가 공동체의 개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보다도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은 대의민주제를 보완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민주적 결핍을 보완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애초에 자주하는 공동체가 스스로 행정에게 지원을 받아서 일부 위탁 서비스를 받던 스스로 수익사업 같은 것들을 내면서 정부가 하는 영역들을 대체하라는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살펴볼 때 그러한 로컬리즘 액트에서 오는 그러한 그 법안이 저희 공동체 기본법안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법에 대한 토대도 일부 됐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수 정부에서 가졌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공동체를 바라본다는 측면이거든요. 거기서 미싱이 된 건 공동체의 주체성입니다. 공동체 주체성. 공동체는 제가 볼 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가 일상의 정치에서 그동안 대체하지 못했던 나의 목소리를 공동체가 결집해서 대신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전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공동체의 조직력이 강해지고 공동체의 자원이 확대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자조하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결국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공동체가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동체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우리가 초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 어떤 공공 서비스의 전달 영역에 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공동체가 만약에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떠안게 되면 굉장히 소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의 영역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 재원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안 되니까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동체에게 미룬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협력적 파트너로서 보완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는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공모 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활동비 지급이 안 됩니다. 일부. 활동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때 왜 안 될지에 대한 고민만 하시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은 못 내놓거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는 그 예규거든요. 예규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규가 조례가 예규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하나의 예규인데, 법령에 근거한 예규가 결국은 지방정부의 조례보다도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면 대안적인 법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공동체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안들을 각각의 사례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민간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관리법, 지원규정, 시행지침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개별법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일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동체에 대한 재원 활동비에 대한 것은 임시적인 어떤 규정이 없으면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개별법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활동비성 경비는 우리가 인건비성의 느낌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활동비 지원이 되는 명시적 근거가 된다는 유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이건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학습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결집력에서 나오고요. 그 결집력은 저희의 고민과 여러 가지 숙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숙고를 우리가 공론회장에서 가져가서 얘기하고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돼야만이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민 주도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경기도에 다녀왔는데 경기도에 그 일주일간의 그 마을 페어를 하더라고요. 경기 마을 주간으로. 공동체 협의체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제들을 모아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내면서 세력화해 나가는 거죠. 이것은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전문가들, 활동가들,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나누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국제 컨퍼런스까지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4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도지사가 안 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면. 그만큼의 힘을 발휘하는 어떤 장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그러한 틀에서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의제를 모으고 학습해 나가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그걸 공론회장에서 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 국민들의 필요를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대신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걸 주는데, 그 공모사업을 주는데 활동비는 주지 않고, 네, 재정 부담은 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작년에 저희가 주라를 네, 연말에 마을공동체 한마당 때 이제 열심히 외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활동비 지급이, 네, 전체 사업의 10% 이내지만, 네, 활동비 지급이 되게 되었고,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절감했거든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득이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양숙 센터장님 말씀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도 사실 활동비 때문에 많이 싸움 아닌 싸움? 네, 그걸 했었는데, 저희는 활동비가 전체 예산의 20%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활동비를 또 받으니까 활동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 협의회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거는 받은 만큼에 대한 그거를 확실하게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이 근거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 때문에 지금은 또 없애야 된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역할도 우리 협의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 마을넷이라는 공동체 모임도 있긴 하지만, 관저동에 있는 관저 공동체 연합이라고 또 동해도 그 연합회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10개의 그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동해에서 또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따로 또 같이라는 이름으로 따로따로 활동을 하면서 또 뭔가 함께 뭉치거나 아니면 마을에 축제라든지 일이 있을 때는 뭉쳐서 함께한다, 이런 모토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순수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활동과 지금은 사실은 다양한 영역에 있는 그 공동체 활동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 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전에 순수 공동체 모였을 때는 느슨함이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오시는 분들과 같이 뭉치다 보니까 뭔가 사업이라든지 일은 정말 잘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순수 공동체 따라가기가. 그래서 이게 격이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세종시를 좀 가만히 보니까 세종시는 이제 그런 걸 두지 않고 공동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다 같이 이 협의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희 서구는 사회적 경제 영역은 별도예요. 네, 그래서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단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공동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느슨하고, 그리고 또 좀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함께 모이다 보면은
워낙에 하는 활동들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합의하는 과정들이 또 충분히 아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저희는 또 합칠 때는 또 같이 합치기는 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이 워낙에 저희들한테 많이 힘이 돼요. 공동체 활동을 했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하기도 하지만 또 진짜 진지하게 저희들의 활동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의견이 또 갈라질 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도 하나의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하고 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공동체는 저희가 이제 협의회 만들면서 그리고 작년에 특히 이제 네트워크 파티를 처음 하면서 우리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하는 사람들만 네트워크 파티 초대할 것이냐 아니면 세종시에 어떤 공동체라도 5인 이상이기만 하면 다 오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다 오도록 이렇게 열었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야말로 풀뿌리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풀뿌리라는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풀의 뿌리잖아요. 풀들의 뿌리, 잡초들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밟아도 밟히지 않는 그런 공동체들이 다양한 세종시에 그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동체, 주민자치회도 또 공동체잖아요. 그런 공동체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열어놓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하는 팀도 들어와 있고 또 아닌 분들도 패널로 참여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을공동체 협의회는 좀 그렇게 열어놓고 가는 그러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로 하자라는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추진위원분들께서 지금 이야기 듣고 혹시 센터장님이나 발제자분들께 묻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바쁘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쪽이 먼저 손 들어주셨으니까요. 네. 발표해 주시죠.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쪽에 계세요. 네, 창립총회와 포럼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도담동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정선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협의체, 공동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세종, 충남은, 충북은 다문화 이민가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문화에 관련돼서 있는 조직이나 회원이나 공동체 대표 이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내부 조직에서 누락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그 세종 마을공동체 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꾸렸고요. 총 5번의 회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설립 동의자분을 모집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은 홍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세종 가족센터에 이제 특히 그 다문화 가족들 지원하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요. 세종 가족센터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함께 이주민들과 다문화 공동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질문 있으신,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네.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시 마을 공동체 칭찬 샤워 교실 활동을 하고 있는 이홍재입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특히 저는 마을 공동체 협의의 역할은 우리 마을 공동체 상호 간의 연대 협력만을 생각했는데 주일식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기타 직능단체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도 몹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향숙 센터장님 말씀은 또 주민자치회 활동까지 이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주민자치회와 마을넷과가 벽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주 간단한 조그마한 사례 하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벽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그 사례보다는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그게 문화가 남아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거와 주민자치회로 변했을 때 모든 주민들이 다 함께 그 위원회로 들어와서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위원회 시절에 겪었던 그분들이 너무 이게 모든 걸 다 개방하고 회의하고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익숙치 않다 보니 이런 것들은 마을 공동체들이 배워서 들어와가지고 만든 것 같아 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좀 그 벽을 처음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서서히 사실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중에 있고 아직도 좀 살짝 있기는 하지만 계속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은 이렇게 돌아야 순회 돌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래서 주민자치회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벽이 아직까지는 살짝 있는 듯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해야 되나요? 네. 네. 그 같은 부류끼리 같이 활동하면 엄청 그 재밌고 빠르잖아요. 빠른데 이제 그 사실은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뭐 공동체 활동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결이 다르다는 거는 누구나 이제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도 공동체와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재밌게 소통하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떤 기업 어떤 서비스로 그다음 제품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로 매출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신들의 눈높이가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에 근거와 눈높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 맞춰가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것들을 맞춰 나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배려를 해낼 수 있을 때 마을 공동체가 주민자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 공동체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가 마을 공동체의 신뢰를 얻어서 실제 본인 그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아까 이제 김용주 박사님 말씀하셨던 마을의 앵커 조직, 주축 조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나중에 미래의 일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차이를 하나씩 줄여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한 차이를 줄여감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똑같은 것만 하면은 사회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사회 변화의 동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센터장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원래 읍면동에 행정기능전환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그래서 기능전환이 일어나면서 읍면동 단위에 있던 기능들을 본청으로 이관했거든요. 이관하면서 읍면동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없애려고 했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반만 남아가고 반만 옮긴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를 관리하게 됐던 공간에 이제 주민센터를 만들면서 그래서 주민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걸 누가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행안부나 이런 정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일본의 정례 자치회에서 운영했던 커뮤니티 협의회 방식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 협의회에서 그 공유 공간을 운영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커뮤니티 협의회 방식에서 운영됐던 그 위원회를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수입에 있어서의 약간 오류가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되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자. 이제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대표성 차원에서 그 마을공동체의 대표로서 주민자치를 우리가 상정하고 있으나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학계에서 엘리트층에서 만들어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단위에서는 과연 나의 생각을 이 주민자치가 담아서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들이 전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울에서는 마을계획단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마을계획단에서 마을계획을 한 뒤에 결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과 마을계획단의 위원들이 굉장히 갈등 관계를 겪었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우위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녹아들면서 이렇게 안착하는 과정들이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학계든 지식인층이든 이제 연역적으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고 어떻게 그것이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냐로 설득하느냐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과도기적 과정에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대표 조직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공유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다양한 의제를 주민자치회에게 토스해서 주민자치회가 대체로 그러한 의견들을 행정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효성 있게 경험을 한다면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신뢰성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저는 신뢰성과 어떤 대표성의 문제가 녹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동하느라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많이 학습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도 학습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다, 마을이 민주주의의 학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공동체가 민주주의의 학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실에서 민주주의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마을 공동체 활동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더 그 민주주의라는 건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야 되고 토론해 가야 되고 진짜 길고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토론하고 합의된 것을 지켜나가고 또 새로운 의제가 나오면 또 합의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민주주의를 앞으로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가 다 함께 꾸준히 함께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을공동체 포럼을 마칠까 하는데요. 네, 괜찮을까요? 네, 마을공동체 포럼에 함께해 주신 7분의 패널 여러분과 또 함께해 주신 객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을 마치는 게 아니라 좌담회를 마칩니다. 네.